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신통방통 정치한배입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뉴스입니다. 김포시 서울 편입이라는 대형 이슈를 선점한 국민의힘 더욱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서울 편입 정책을 전담하는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고 특히 김포시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 수렴에 나섰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출범시킨 특위 명칭은 가칭 수도권 주민편입 개선 특별위원회입니다. 김포 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편입 추진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수도권 특위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서울이 김포 편입을 통해 바다를 낀 도시가 되면 입지 조건의 변화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고 동북아의 대표적인 광역 경제권으로 도약하는 초석을. 위원장엔 부산 5선 조경태 의원이 낙점됐는데 토목공학 박사 출신으로 부산에서 지하철 1호선 연장을 이끌어냈던 경력이 감안됐습니다. 속도전에 나선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주당을 향해선 서울 편입에 대한 입장이 불분명하다며 찬반을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지금처럼 동문서답을 할 것이 아니라 찬성인지 반대인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봉과 중랑 등 서울 외곽 지역에선 표심 이탈 우려도 나왔습니다. 김포시가 들어왔을 때 지금까지 소외됐던 도봉구 같은 지역들에게 힘을 쏟을 수 있느냐?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서울은 북한과 맞대야 한다며 안보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오는 6일 김포시장과 만나 서울 편입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당협위원장 30여 명과 만나 의견을 들었습니다. 김포시도 오는 6일부터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전화 면접보다 신뢰도가 높은 대면 조사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네, 이렇게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국민의힘은 이런저런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총선에서 승리한 듯한 기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숫자도 나오고 있대요. 200. 저는 수도권도 준비돼 있다는 것을 강서에서 보여준 거거든요. 수도권 120 몇 개 의석을 석권하면 200석 못하리라는 법도 없습니다. 네, 총선에서 차지하게 되는 의석수를 200이라는 겁니다. 야권 인사들 200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200석일까요? 조선일보 6면 기사입니다. 자, 대통령도 그 거부권이 있죠. 법률안에 대해서 통과가 돼도 국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무력화를 시킬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뭐 탄핵이라든가 개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한 숫자가 200이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무소불위, 이 뭐든지 할 수 있는 이런 그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총선 200석 얻어야. 뭐 정동영 상임 고문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조국 전 장관도 200석 못할 것 없다라면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번에 이런 얘기도 있었죠. 5년 뭐 정권 연장이 아니라 20년을 정권을 연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가 결국 5년 만에 뺏긴 적도 있다는 게 민주당 내부의 지적입니다. 지금 보시면 200석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일단 개헌이 국회 통과가 가능하고 대통령 법률 거부권을 무력화시키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고 국회의원 제명도 가능합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 벌써부터 나온다는 건데, 자,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의 뭐 도전 어떻게 보십니까? 뭐 민주당이 뭐 180석 가까이 했었으니까요. 뭐 저렇게 예상하는 거 가지고 저희가 뭐라고 할 건 아니라고 봐요. 다만 이런 예상을 하는 민주당에 대해서 저희가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다져야 되겠죠. 민주당의 200석의 근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분들이 그냥 허언을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저희가 그만큼 여론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200석이 나왔다고 보지만 적어도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때 그러리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지난번에 저희 당만 따져보면은 지역구 84석, 비례 19석, 103석밖에 못했거든요. 지금도 111석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가 잘못하면 진짜로 100석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그런 긴장감을 갖고 총선에 대비해야 한다. 그런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예. 자, 몸을 좀 낮추시는 그런 반응을 하셨는데, 자, 근데 이제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느냐? 정동영 상임고문, 조국 전 장관. 왜 이런 분들이 얘기를 했느냐? 200석이 되려면 어느 정도 이제 붐이 일어나고 결국 이런 분들도 당선돼야, 나도 당선돼야 200석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에요. 예,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무래도 보궐선거 이제 압승하고 나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업되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옛날에 이제 정계를 이미 떠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다시 이제 이런 분위기를 편성해가지고 컴백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아마 저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지난 보궐선거는 우리가 승리한 것이 아니고 국힘이 패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 그래도 앵커 말씀하셨다시피 이해찬 총리께서도 20년 집권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바로 정권을 뺏기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철저하게 겸손하게 몸을 낮추면서 통합과 개혁에 몰두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적어도 여기 계신 두 분은 몸을 낮추는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근데 200석이 되려면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 이게 재판 리스크가 민주당 주장대로 쭉 가야 될 텐데, 총선 전까지 적어도 실제로 가능할까요? 저는 뭐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헌법 정신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자면, 저 200석이라는 것은 어느 정당이 단독으로 가질 것을 예상한 의석이 아니에요. 여야 합치에 의해 가지고 그 어려운 문턱을 넘어섰을 땐 꼭 그래야만 하니까 그 정족수를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한쪽 정당에게 몰아주는 것을 예정하지 않았는데 민주당에서 200석을 운운한다는 건 헌법 정신하고도 맞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서 삼권 분립을 무력화시키겠다, 이런 취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내용 자체가 저는 이제 유죄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그리고 영장에서도 소명됐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게다가 이건 통계적으로도 나와요. 사법 연감을 보면 검찰이 기소한 사건 중에 무죄가 되는 경우가 3%예요. 그리고 구속 기소된 사건 중에 무죄가 되는 경우에는 0.4%예요. 근데 여러 사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 측근들도 구속 기소된 게 20명이 넘잖아요. 이 모두가 다 이재명 대표 말대로 조작 수사다, 이런 식으로 되려면 다 무죄가 돼야 되잖아요. 연속적으로 다 무죄가 되는 확률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로또 한 10장 사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가능성 굉장히 낮게 봅니다. 예, 물론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셨습니다. 자, 국민의힘 지금 사실상 총선 1호 공약인 메가 서울 구상을 이끌 책임자를 정했다고 합니다. 자, 김포를 서울로 편입시킬 때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냐? 바로 이 사람입니다. 제가 정치 박사잖아요. 예? 민주당으로 부산서 3사 전설 아닌가요? 그 김기현 대표가 수도권에 출마해야 된다, 이렇게 지도부가 어떤 그런 깊은 고민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기 위해서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가, 맞죠? 위원장으로는 오선 의원을 했고, 토목공학 박사 출신의 조경태 의원을 선임을 했습니다. 오선을 하시면서 다양한 상임위를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당내 여러 재원들을 또 활용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결정을 했습니다. 자, 중앙일보 사면의 분석 기사 보시죠. 여당 메트로폴리탄 서울 특위 띄었다. 위원장엔 5선의 조경태 의원. 당초 TF를 구성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위원회, 특별위원회로 격상을 시킵니다. 그리고 위원장에는 토목공학 박사로 국토부에서 활동했고, 부산 지하철 2호선인가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격식과 어떤 전문적 지식을 갖췄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조경태 의원을 그래서 임명을 한 건데, 부산의 터줏대감이거든요. 근데 서울시 편입하는 거에 이분을 앉혔다. 무슨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이거 뭐 해석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건 없지만 이제 해석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토목공학 박사 이 전공자임을 강조했고 국토부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이런 이력들을 위주로 들었지만, 조경태 의원은 사실 부산 사하을에서 5선을 한 국회의원이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국민의힘 지금은 소속돼 있지만 이전에는 또 민주당 출신이기도 했고, 여야를 넘나들면서 부산이라는 지역구에서 내리 5선을 한 의원이기 때문에 아마 이 조경태 의원이 메가 서울을
후보를 만드는 특위위원장으로 임명이 된 것의 배경에 이런 지역, 낙동강 하류 지역에 이제 있는 영남권 출신 인사들이 수도권으로 출마하는 문제에 대해서 신호탄을 쏘아 올릴 수 있을 것 아니겠느냐, 지금 이런 해석이 추가로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두 사람이 화면에 잡혔습니다만 김기현, 조경태 부울경이에요, 두 분 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기현 대표도 지금 압박을 받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조경태 의원까지 가세가 된다면 이 영남권 출신 의원들의 험지 출마론, 그 서울 출마론이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건데요. 이 조경태 의원은 이에 대해서 나는 뼛속까지 부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단은 본인의 수도권 출마설에 선을 긋는 분위기였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조경태 의원이 그래서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포뿐만이 아니다. 드디어 이 도시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명이 됩니다. 구리, 하남, 고양, 부천, 광명. 적어도 이 5군데는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 서울 편입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게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구리, 하남, 고양, 부천, 광명. 지금 저 지역이에요. 지도상 서울과 근접해 있고 많은 인근에, 그러니까 하남에 사느냐 아니면 강동에 사느냐에 따라서 집값의 차이가 나니까 하남이나 구리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반길 문제일 것 같은데, 야, 점점 판이 커지는 건가요, 지금? 그렇죠. 지금 지도에 나온 저 지역에서는 아마 서울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주민들께서 많이 갖고 계시라고 봅니다. 예. 저는 강동구에 사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남 같은 경우에 강동구 강일동에서 길 하나만 건너면 하남 미사 신도시예요. 예. 그냥 넘어갑니다. 그럼 뭐 여기가 경기도인지 서울인지 모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생활권이 같다고 봐야 되는 거고, 또 구리도 구리암사대교만 지나가면 바로 구리예요. 강동구에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킨다는 면에서는 적어도 하남이라든지 구리다든지 이런 쪽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이 정책에 대해서, 이 방향에 대해서 찬성을 하실 거고, 다만 이제 강동구가 이제 접경이잖아요. 그러면 일부 분들은 조금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길 하나 사이로 경기도냐 서울이냐, 그래서 우리는 서울이다, 그런 어떤 약간의 뭐 프리미엄 이런 거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고요. 예. 적어도 서울이 커진다는 것보다는 생활권을 같이, 그래서 결국은 생활권 자체가 서울이 커져 있는 상태인데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그걸 맞춰준다는 면에서는 적어도 표심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자, 근데 중요한 건 여론이고 민심의 향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근데 민심 물어봐라 마나 뭐 여론조사 해보면 당연히 이제 서울로 편입 여론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젊은이들한테 너 대학 어디 지방 갈래 서울 갈래 다 서울 가려고 하고 취업도 다 지방보다 서울을 원하고 있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게 다 현실화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메가시티 저거를 꺼낸 이유는 저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덩치를 키워서 이제 경쟁력을 높인다 하는 이런 주장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한다고 보는데, 지금 서울은 이미 커질 대로 커지지 않았습니까? 인구가 수도권 전체 인구가 2,500만 명인데, 그래서 서울만 따로 떼볼 것이 아니라 서울, 인천, 경기를 합쳐가지고 저는 메가시티로 보고 그게 이미 인구가 2,500만 명에 이르렀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최근에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수도권의 과밀화가 너무 크다. 지금 우리나라 수도권 면적은 11%인데 인구의 50.6%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 뭐냐 하면은 이것이 우리나라 최대의 지금 위기라고 볼 수 있는 저출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런 보고가 아침에 오늘 보도가 나온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이 국토 균형 발전이나 또 방위상의 안보상의 문제, 또 부동산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국민의힘에서 여당에서 하나의 정책적인 대안으로 포지티브하게 제시한 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예. 그렇지만 너무 이제 졸속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좀 너무 성급하게 제시된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게 왜 선거의 변수가 되느냐, 누가 더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가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반대하는 분들은 아니 나 반대해. 근데 반대해서 반대표 찍으려고 투표장에 간다기보다는 내가 당사자인 사람들, 내가 편입돼야 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표심이 중요하다는 건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도 정치적으로는 사실 누군가를 찬성하는 것보다 누군가에 대해 반대하는 그 에너지가 더 크다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도 폭발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편입을 원한다. 그러므로 이것을 추진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투표하겠다. 이 에너지도 굉장히 큰데 민주당이 반대를 하면 내가 잘 돼보겠다는데 이걸 반대해라고 해서 민주당에 대한 그 반감, 요게 합쳐지면 완전 터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민주당이 지금 입장을 제대로 못 밝히는 게 그게 무서워서 그런 것인데 지금 방향이 맞아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방향이 맞기 때문에 반대 논리도 명확하지가 않고 방금 말씀에서도 서울 과밀화하고 수도권 과밀화에 대해서 용어를 섞어서 쓰시는데 메가시티에 대해서 서울은 사실 천만이 무너졌잖아요. 예. 그 인구가 경기도로 빠져나가가지고 메가 경기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대해서 재배치 문제로 사실 서울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경기도하고 서울에 인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설득력을 얻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반대하면 반대할수록 그거에 대한 반감 여론이 폭발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더 투표장에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일까요?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왜 얘기 안 해요? 왜 얘기 안 하십니까?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빨리 좀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반대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찬성한다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지금처럼 동문서답을 할 것이 아니라 찬성인지 반대인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였을까요? 그동안 공식 반응을 자제하던 이재명 대표의 첫 반응은 이랬습니다. 이 중대한 국가적 과제를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졌다가 이거 저항이 만만치 않네, 쉽지가 않겠네 라고 하니까 그냥 슬그머니 모른 척하는,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걸린 대한민국의 국정은 정말로 진중하고 신중하고 그리고 엄중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좀 신중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런 이유가 나왔다던데 어떤 뭐 보고서인가요? 뭐 그런 글이 있었다고요? 공지를 올린 건데요. 이제 한병도 의원이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입니다. 그런데 그제 이제 의원들만 들어가 있는 텔레그램 SNS 소통방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이 한병도 위원장이 이 지금 김포 서울 편입 이 문제는 국민의힘이 추진하고자 하는 수도권 표심을 흔들기 위한 총선용 졸속 정책이다 이러면서 지금 방금 이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정략적인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이제 던져놓고 그냥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이 다분해 보인다 이러면서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찬반 입장을 내는 순간 이게 정쟁화 사안으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찬반에 대한 입장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이렇게 공지를 내리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지도부에서도 이렇다 할 입장 표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나 지도부 차원에서 다만 이제 지금 이 여당의 정책 공약이 별로 현실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문제다라고 하면서 공세를 펴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를 한 겁니다. 다만 이제 이 서울 주변 지역구를 둔 의원들 입장은 조금 다른데 의원들은 지역민들이 있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더 지역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면 나도 동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 표명을 하는 지역구 의원들은 분명 많거든요. 예. 다만 이 의원들도 지도부의 방침이 다소 이런 스탠스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공개 언급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 자, 왜 민주당에 이런 분위기가 흐르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찬성이든 반대면 찬성하면 이상해지죠. 반대하면 또 역풍이 우려가 되죠. 그만큼 이게 파급력이 있고 주민들의 의사가 담겨 있는 정책이라는 거를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제가 있죠.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주민 의사를 물어서 주민들께서 찬성하실 경우에 그렇게 하겠다는 방향을 얘기한 거지 일방적으로 정부가 또는 여당이 이것을 강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잘 봐야 돼요. 제가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 게 김포입니다. 김포가 그동안 교통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있었죠. 예. 그동안 지금 김포시장 이전에 12년 동안 김포시장이 민주당이었어요. 그리고 김포에 의석이 2개 있는데 국회의원 2명 다 민주당입니다. 그럼 그 두 분의 국회의원과 12년 동안 시장을 했었던 민주당에서 왜 김포 민심을 몰랐던가를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김포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뭐였는가를 분명히 아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뭐 하다가 이제 와서 찬반도 말 못하고 지금 저렇게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가. 예.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해야 될 겁니다. 자, 무대응만 계속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민주당 그렇죠.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예, 이제 국힘에서 정책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또 정책으로 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찬반이 조금 양자택일하기
어중간한 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때는 오히려 새로운 제안, 그러니까 변정법에서 말하는 찬반, 합 이걸 대안으로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생각하고 만약에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조성태 의원께서 부울경 메가시티를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그건 예. 이제 영남권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남만 해당하는 건데 저는 거기에다가 더 이제 범위를 넓혀서 목포에서 포항까지 쭉 이어지는 남해안 메가벨트 이런 걸 이제 대안으로 제시하면 어떨까? 어차피 수도권의 우리나라의 국토의 북부에는 강력한 수도권 메가시티가 있으니까 그 대항하는 측면에서 남해안 메가벨트를 만들어 가지고 양쪽에서 팽팽하게 당김으로써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것 이런 걸 한번 제시하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논란과 화제를 낳고 있는 민주당 인물을 몇 명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 김용민 의원입니다. 잠시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마치고 악수를 청했을 때 바로 저 장면이죠. 이제 그만두시라라고 했는데 그런데도 민주당 내에서 당에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들어보시죠. 청와대 정무수석 지낸 최재성 전 의원의 평가입니다. 이것은 매우 저열한 거예요. 강성 지지자들은 환호할지 몰라도 어차피 총선은 중독 게임 아니에요. 저는 김용민 의원 같은 분은 민주당의 구성원으로 정말로 계속 마이너스 되는 짓만 했어요. 예. 자, 당내 비판을 의식했던 걸까요? 김용민 의원 그만두라는 것에는 국정기조를 그만두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렇게 또 뒤늦게 수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만두시라고 표현한 거는 복합적인 의미가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민들의 퇴진 요구 목소리를 전달하는 이제 그만두셔라라는 의미도 있고요. 예. 민주당이 끊임없이 얘기했던 국정 쇄신 요구가 있거든요. 예. 그 대결과 강경 일변도로 막 계속 나가는 이 국정 기조를 그만두셔야 된다. 네. 이런 의미도 같이 포함돼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용민 의원이 진짜 저 발언을 했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대통령을 그냥 대놓고 모욕을 한 거죠. 국회의원이 무슨 말을 할 수 있다. 또 본회의장이니까 할 수 있다고 쳐도 그것은 어떤 국민들도 아마 그것을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김용민 의원이 뒤에는 또 말을 좀 바꾸잖아요. 비겁한 거죠. 본인도 어느 정도 여론의 역풍을 아니까 그 정도를 하는 건데 그동안 김용민 의원이 3년 반 넘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말들 최재성 전 의원이 지적할 만큼 민주당에서조차 마이너스로 보고 있는데 국민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투표 잘해야 됩니다. 물론 당을 보고 하겠지만은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를 대표할 수 있느냐 이걸 보고 투표를 해야 한다고 보고 저렇게 인간적으로 또 기본 품성을 갖고 있지 못한 분이 의정 단상에 서는 일이 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저 발언이 일부 강성 지지층한테는 속 시원하다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득이 많을까 실이 많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실이 더 많다고 봅니다. 아쉽죠. 강성 지지층의 마음을 대변한다 이 말도 분명히 전혀 그게 없는 건 아니지만 저는 분명히 지금 저희들이 이제 총선이라는 중차대한 지금 큰 일을 앞두고 있는데 저렇게 할 경우에 중도층에서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그래서 이제 국힘과 어차피 저희들이 협치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지금 어느 정도 그런 무드로 가고 있는 마당에서 대통령이 왔는데 그래서 저쪽에서 변화했으면 저희들도 변화된 모습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계속 관성을 유지하면서 옛날식의 그런 방식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짚어볼 인물은 안민석 의원입니다. 자, 오늘자 동아일보 14면 보시겠습니다. 안민석 의원이 최순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라는 겁니다. 안민석 의원이 옛날에 2016년 라디오, TV 등에 출연해서 최서원 씨의 독일 은닉재산 수조 원 있다. 이걸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라고 주장했잖아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민석 의원은 아니 내가 4년 전에 했던 얘기를 이제 와서 왜 기소를 하느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법률 전문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거는 그냥 본인 잘못이나 되돌아보면 되지 뭘 기간 가지고 이렇게 트집 잡으시나 싶은데 저거는 저만큼의 시간이 걸릴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안민석 의원 자체가 최순실 씨가 미국의 방산업체로부터 일감 몰아주기를 해가지고 이제 이득을 얻었다. 이게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독일에 400조를 묻어놓고 독일의 또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가지고 그걸 운용한다.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이게 두 가지 발언이 있는데 두 가지 다 외국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검찰은 유죄의 입증을 하기 위해서 이게 허위라는 걸 밝혀내야 되니까 외국에서 이게 진짜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그만큼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제가 또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하자면 제가 재판에서 외국에 있는 증거를 한번 이렇게 조회해서 받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헤이그 협약이라는 걸 통해서 국가 대 국가 간의 증거 조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2년을 잡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증거를 받는 데만. 그러니까 지금 4년 걸린 게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리고 경찰 단계에서 그만큼 걸렸고 검찰로 왔을 때 미국에 대한 그 허위 명예훼손 발언은 진작에 기소 의견으로 올라가 있었고 검찰의 독일의 그 발언이 이제 최근에 올라가서 검찰 단계 시간이 얼마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미뤄두고 검찰이 뭐 어떻게 했다라는 거는 팩트하고도 맞지 않고 이 외국에서 확인해야 되는 사건은 원래 이렇게 갑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요즘에 그 논란이 되는 또 글들이 있잖아요. 그 전청조의 글, 최소원 씨 딸 정유라 씨가 SNS에 그 IM 뭐 신뢰 이런 그 SNS에 전청조 씨의 화법을 빗대서 이 안민석 의원을 겨냥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 지금 저대로 읽어드리면 저 300조 있는데 결혼하실 분 독일에 있는 수백 개 페이퍼 컴퍼니 물려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IM 진지예요. 뭐 저런 얘기를 썼는데요. IM 진지예요. 저게 이게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인 남현희 씨의 이제 애인으로 알려져 있죠. 전청조 씨 발언을 인용한 겁니다. 이제 전청조 씨가 영어를 막 섞어서 이게 콩글리시인지 모르겠는 이제 표현들을 많이 쓴 건데 저게 지금 인터넷상에서는 거의 밈 수준으로 이제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최소원 씨 딸이 이제 패러디를 하면서 저런 말을 한 이유가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한창 이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이제 폭로를 할 때 이 안민석 의원이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당시에 가졌던 재산이 8조 정도 되는데 그게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은 300조가 넘는 규모다. 이 300조가 넘는 규모를 최순실 일가가 재산을 일군 그 시작점으로 보면 된다. 이런 또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최소원 씨 딸이 내가 그때 이 300조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던데 나 이 말 진짜다. 안민석 의원의 말에 빗대서 다소 이제 비판하는 투로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요즘에 이게 유행인가 봐요. 전청조 씨의 이 화법을 인용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 말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바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래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떤 글을 올린 겁니까? 자기 SNS에 아임 공정, 아임 법치, 뭐 아임 신뢰 이렇게 올렸대요. 근데 이제 쭉 저렇게.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저렇게 올리니까 네티즌들이 댓글에 지금 뭐 자기 얘기하냐, 자아 비판하냐 이러니까 글을 계속 수정한 거예요. 나는 지금 윤 정부 때리고 싶어 올렸는데 오히려 내가 욕을 먹으니까 바꾸면 어떻게 이 글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바꿨어요? 또 밑에는 이제 뭐 아임 정의 이렇게 추가했는데 또 욕 먹으니까 밑에 뭐 누가 떠오르나요? 이렇게까지 이제 또 붙였거든요. 아, 이게 내 얘기한 게 아니라 누구를 비판한 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이 그래도 조국 장관 당신밖에 안 떠오른다. 입시비리 저지른 사람이 이게 할 말이냐. 본인이나 되돌아봐라. 지금 엄청난 비판을 초래했기 때문에 그냥 뭐 망신살만 뻗친 게시글이 돼버렸습니다. 예, 뭐 이런 논란도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화제의 인물 보시죠. 바로 박범계 의원입니다. 그동안 박범계 의원 한동훈 장관과 뭐 만날 때마다 이런 상황이 펼쳐졌었잖아요. 그 장면 먼저 보시죠. 법무부 장관께서 왜 그렇게 얇은 미소를 띄우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표정까지 관리하십니까? 혹시 뭐 관리하는 게 제가 관리한다 관리됩니까? 그러니까 좀 무겁게 좀 법무부 장관답게 하세요. 예? 그러고 있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가볍기가 정말 깃털 같아요. 예, 제가 여기 우연히 훈계드리러 온 것은 아니고요.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왜 한동훈 장관께 훈계를 합니까? 개인 박범계가 아니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반말은 하지 말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다는 취지인데 저 정도 자신도 없어도 되겠습니까? 그냥 발꼬리 잡으시네요. 지금 당연히 증거를 설명하는 것이고요. 한동훈 장관 설명을 드리는 거죠. 특기가 아닙니다. 예, 저렇게 앙숙이라는 단어가 어울렸던 한동훈 장관과 박범계 의원. 그런데 어제는요, 아주 훈훈한 분위기였대요. 이렇게요. 상담 전문가도 필요하고 법률
전문가도 필요해요. 피해자 보호를, 법률적 구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잘해보겠습니다. 정말로 잘 해보실 생각이십니까? 예. 열심히 하려고 한 느낌은 듭니다. 네, 중간에 김도우 위원장이 씩 한번 웃는데 왜 이래 오늘은. 자, 저런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모처럼 보기 드문 참 훈훈한 모습이죠. 워낙 저희 그 여당과 야당이 세게 싸웠는데 그래서 국민들이 정치에 바라는 가장 이제 큰 게 제발 좀 싸우지 말라는 건데 지금 싸우지 않고 저렇게 정책적인 토론을 하는 모습 보기 좋고 앞으로 저런 광경을 더 자주 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내놓는 한마디 한마디에 내년 총선을 앞둔 당 내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오늘자 국민일보 6면 기사입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 이번엔 친윤계를 겨냥했습니다. 친윤계, 서울에 출마하라. 영남 중진 험지 출마,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 그리고 이번에는 친윤계의 서울 출마 필요성을 언급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아주 친윤계를 직접 겨냥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친윤계 의원들 지난번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기현 대표랑 그리고 주호영 의원이 이제 수도권에 출마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받았었죠. 그에 이어서 이번에는 친윤계 인사들이 수도권에 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어제도 강조를 했고 오늘 아침 라디오에 나서도 추가적으로 소통을 많이 하는 분들, 그러니까 윤핵관이라고 표현을 하진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과 소통을 많이 하는 분들이 수도권에 좀 나와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다만 이제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고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게 무슨 뭐 윤핵관이라고 지칭을 해서 이분들은 여기에 꼭 나와야 된다. 예를 들어 3선 이상 동일 지역구를 했으면 꼭 지역구를 옮겨야 된다. 이렇게 강제적으로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공천 룰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을 만큼의 분위기를 좀 조성해주는 방식을 쓰겠다. 지금 인요한 위원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3선, 5선 이렇게 하면서 존경을 받는 인물들도 있고 그 지역구 의원을 하다가 시장이 돼서 더 현 지역의 정치를 더 잘하게 되는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이들을 마냥 쳐내겠다 이런 방식으로는 갈 수 없는 게 지금 상황이다 이런 말도 또 덧붙였습니다. 자, 친윤도 서울에 출마하면 좀 어떤가? 서울이 쉬운 곳인가요? 지금 수도권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은 서울 정말 힘들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친윤이 오면은 이길 수 있는 건가? 여기가 영남인가? 뭐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만큼 희생을 강조한 걸 수도 있고, 지금 수도권에서 정치하시는 분, 서울에서 정치하시는 분은 어떤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의 얘기는 지금 수도권에서 저희가 의석수가 적고 더 의석수 확보하려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자원이 부족하다.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 영남 지역에서 3선 정도 하신 분이라면 정치적 영향력도 크니까 그 정치적 영향력을 수도권에서 좀 발휘해 달라. 그래서 의석 확보에 좀 도움을 달라. 뭐 그런 의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영남에서 계신 분이 서울에서 왔을 때 경쟁력이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당을 위한 희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당 전체 분위기가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아까 우리 최지원 기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발성입니다. 이걸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뭐 3선 이상은 옮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반발이 크죠. 3선이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인요한 위원장이 그러한 희생 또는 당을 위한 헌신을 위한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아주 적절한 방향 설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3선이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지역에서 3번이나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으면, 지역민들의 선택을 받았으면 그만한 인물이겠죠. 노력도 했고. 그런데 반대로 한 지역에 출마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또 나갔어요. 또 떨어졌어요. 또 나갑니다. 또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한 지역에 공을 들이는 사람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어제 순천에 출마해서 나중에 결국 됐죠. 이정현 전 의원의 뚝심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정현 전 의원 매번 낙선했지만 끊임없이 도전해서 이 볼모지 호남에서 당선이 됐죠. 저 장면 과거에 뭐 다른 뭐 지역에 출마를 했는데 요즘에도 뭐 저렇게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고 하는데, 자, 옛날에는요 저런 모습이 아니라 더 2012년 때 뭐 이럴 때 기억하시는 분들 있겠습니다만 무슨 골룡포 입고 자전거 타고
그리고 선거운동하던 모습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아니 계속 그 광주 서구 의렸거든요. 계속 떨어져요. 그런데도 계속 출마를 했습니다. 결국 순천에서 내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저런 이정현 의원, 일단 이정현 의원은 그래서 어떻게 됐었죠, 나중에? 그래서 2012년에 2008년에 한번 비례로 당선이 됐고요. 맨 끝번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12년 총선 도전에 또 안 됐는데 14년도에 재보궐선거가 있었어요. 예. 그때 처음으로 당선이 됩니다. 지역구는 순천 곡성, 고향이 곡성이에요. 거기서 한번 하시고 16년도에 순천으로 또 지역구가 바뀌었는데 곡성 빠지고 거기서 지역구 재선을 합니다. 이제 3선 의원이 되죠. 호남에서 재선을 한 거의 유일한, 최근에 거의 유일한 저희 당의 이제 소속 의원인데, 그래서 16년도에 당 대표까지 올라요. 예, 그런 어떤 정치적으로 굉장히 전설 같은 그런 신화를 쓰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저런 뚝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뭐 민주당에도 뭐 노무현 전 대통령 부산에 출마하면 다 떨어질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출마했고 나중에 대통령까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런 지역주의 극복, 또 전국 정당화를 추진한 저런 조금 수 높은 정치를 한 분들은 저희 진영에 더 많다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 종로에서 당선되셨는데 부산으로 내려가셨죠. 김부겸 전 총리 군포에서 대구로, 또 김두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김포에서 양산으로, 최근에 또 홍익표 우리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성동에서 서초로, 그래서 점점 험지로 이렇게 내려가서 직접 희생정신을 발휘하고, 예, 그렇게 한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앞으로도 저런 사례가 점점 많아지면은 좀 망국적인 지역주의와 지역 감정을 극복하고 전국 정당으로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국민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런 분들이 스타 아닐까요? 이런 사람들을 기대하는 겁니다. 질 게 뻔한 선거인데 뚝심 있게 도전하는 사람, 이기기 힘든 지역에 몇 번을 나가서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사람, 나부터 희생하겠다는 사람, 그래서 더 큰 정치인 되겠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뽑고 싶은 게 국민들의 심정이고, 인류한 위원장이 강조했던 것도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런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안 되는 지역에 도전하는 것은 내 개인의 권력욕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당을 위해서 출마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사실 지금 국회의원들은 3선이 죄가 아니다라고는 하지만 3선 이상 했을 때 사실 지자체장은 3선까지만 하고 대통령도 단임제예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재선까지만 해요, 대통령도. 그러니까 의원들만 연임을 계속 하잖아요. 그 정도 되면 스스로가 국민을 위해서 내가 3선 정도 했으면 새로운 도전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할 법하거든요. 미국에서도 재선이 헌법에서 수정헌법으로 금지되기 전에 그냥 관례로 재선까지만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치 도의로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내가 되는 지역 가지고서 싸우면 국민들도 저 사람은 사이즈가 그냥 저 정도구나. 그리고 그거는 그냥 제 살 깎아먹기잖아요. 근데 방금 이정현 의원처럼 안 되는 지역 도전해가지고서 되면 내가 당의 그 영향력을 더 확장시킨 거고 국민들께 감동을 드렸던 거잖아요. 저는 이정현 의원 당선 수락 연설했던 거 기억나거든요. 막 본인도 울고 지지자도 울고, 노무현 대통령도 노사모가 그거에 감동해서 바보 노무현이라고 하면서 막 울고 막 이렇게 지지했던 게 대선 후보까지 만들었던 에너지예요. 그렇죠. 하루 동선하면서 그 뭐 고깃집 하던 그 몇몇 젊은 의원 중에 노무현이 가장 큰 그 주목을 받았던 게 그 장면이고,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저 때가 광주 서구 의뢰요. 저 때 저런 복장까지 했어요. 질 것 뻔히 알면서도.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당선이 됐다는 거. 이런 감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윤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맞는 말씀이죠. 저런 어떤 열정을 갖고 있어야 지역구에 도전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질 거 알면서 간다. 물론 처음에는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지만 계속 도전하면서 지역민들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당선되기 쉬운 곳만 나온다는 것이 아까 구자룡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의 어떤 크기를 결정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책임 선상에서 여기까지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었는데 사무총장에서 그때 책임지고 물러났었잖아요. 이철규 의원이 다시 컴백을 했습니다. 주요 당직을 맡게 됐습니다. 조선일보 6면입니다. 메가서울을 기획한 사람이 바로 이철규 의원이라는 거예요. 친윤의 이철규 의원 이러면서 인재영입위원장으로 귀환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른 자리가 아니라 인재영입위원장. 그러면 사무총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에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 자리 아니냐.
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내년 총선 구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건데, 자, 일단 설명부터 들어보죠.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선 배경입니다. 전직 사무총장으로 아시는 것처럼 인재 영입 활동이 오래전부터 계속돼 왔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 등을 감안을 했습니다. 총선에 얼마나 더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고 그다음에 국회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분들을 영입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이해해 주시고 자, 사무총장의 이철규 전 사무총장을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발탁. 비판의 목소리부터 들어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인유한 위원장이 친윤계 서울 출마하라 이렇게 이제 일성을 냈었을 때 참 대단하다. 쓴소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정말로 쓴소리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발표된 인재영입위원장에 이제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임명이 되셨는데요. 설명으로 업무 연속성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각각의 역할 분담을 해서 여권 전체가 또 대통령실이 주도 면밀하게 이번 총선을 치르려고 하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인유한 위원장께서는 조금 악역을 담당해가지고 선소리를 하는 척하면서 이제 영남 중진이나 이런 사람들 자리를 비워가지고 서울로 옮기고 그 빈자리에 이제 누구를 채울 것인가 이걸 저는 이제 친이 세력으로 세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역할을 이제 이철규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가장 친하고 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 채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런 전략을 계속 쓰게 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지금 달라진다는 모습, 개혁 공천을 하는 것이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것인데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까 저는 좀 걱정스럽습니다. 예,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입장도 듣죠. 이철규 의원이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재 영입을 누구를 하느냐, 어떻게 인재 영입이 이루어지냐가 중요하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 색깔로만 저희가 공천을 한다, 인재를 영입한다면 총선에서 진다는 거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이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 임명된 것도 있고요. 제가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영입 대상인 사람 입장에서 이철규 의원 정도 되는 분에게 영입 제안을 받는 것과 그렇지 않은 분에게 영입 제안을 받는 것은 마음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일을 해야 하는 당의 입장에서는 이철규 의원을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이 꽤 합리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누가 영입이 되는지를 보면 된다라고 하시니까 굉장한 자신감을 표현하신 걸로 보이고 업무 연속성 얘기하셨던 게 예전 공천 과정보다 영입 작업을 굉장히 빨리 시작했어요. 한 4월부터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영입이라는 거는 당에서 필요로 한 사람을 삼고 처리해서 모셔오는 거잖아요. 근데 컨택 포인트가 이철규 사무총장이었는데 갑자기 딱 떨어지면 영입 대상자가 붕 뜬 것 같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대로 추진되고 당에서 아직도 여러분들을 원합니다라는 안정적인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도 이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이고 그 대상자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또 다른 그 논란거리가 어제 해결이 됐나? 글쎄요, 해결이 됐다고 보십니까? 바로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다른 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분들은 반발하고 있어요. 당 차원의 징계 취소, 사면이 아니라 징계 취소. 그것도 혁신위가 내놓은 1호 혁신안.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당사자가 좀 반발을 하고 있네요. 왜냐하면 이게 빚이 좀 바랬기 때문인데요. 사실상 이제 징계 취소라고 해서 사면이 아니고 애초에 징계가 내려졌던 것 자체를 없던 일로 해주겠다. 지금 이런 징계 취소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건 이제 징계를 받았던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지사 이 두 사람이 원했던 방식이기도 해서 혁신위가 일부 좀 수용해서 이런 징계 취소라는 대사면 대신 징계 취소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이제 징계 취소라고 하면서 다시 이제 이 안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이미 늦었다라는 반응들이 좀 있는 거죠. 애초에 무슨 사면을 해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니만은 반발이 있으니까 징계 취소라는 표현을 써서 눈속임을 한다 이런 반발이 지금 이준석 전 대표나 홍 지사의 똑같은 입장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페이스북에 입장도 밝혔는데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마침 이 징계 취소 처분이 내려진 그 동시간대에 인터뷰하는 중이었어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고생이 참 많다. 그 국민의힘 지지율이나 올려라.
이러면서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지지율 더 올리게 되면 의석수 30석 이상 더 받을 수 있는데 왜 그런데 공들이지 않고 이런 것들이나 하느냐 이러면서 신랄한 비판도 내놨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과하지옥의 수모는 잊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이 영원한 줄 알겠지만 한철인 줄 모르고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루살이를 누구를 겨냥을 했을까요?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 김기현 대표를 겨냥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김기현 대표를 겨냥하는 거라고 봅니다. 자기한테 이제 맨 처음에 사면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을 때 사면,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은사를 받는 게 사면인데 그건 안 된다. 징계 취소다. 이렇게 했는데 홍준표 저분은 제가 옛날에 이제 총선에 같이 출마해가지고 TV 토론도 해봤는데 자기 스타일이나 이미지나 체면 이런 걸 굉장히 이렇게 과시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으신 분인데 그래서 자기가 한번 무릎을 꿇었다. 그래서 자기가 그걸 결코 잊지 않겠다는 자기의 어떤 그런 자신감이나 자기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됩니다. 그렇군요. 과거에 한번 홍 대표와 맞붙어 본 경험이 있으신 네, 예상식 전 총장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준석 전 대표 바로 얘기하죠. 저런 태도 이미 다 예상했다. 결국은 당 떠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결국은 나중에 이준석 비례당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런 태도 어떻게 보십니까? 당내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준석 대표가 과거 얘기만 하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명확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례당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자기가 당을 만들면 전국 정당을 만들지 비례당 그런 거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결론적으로 본인의 정치적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노원병 그 지역을 떠나겠다는 의미로 들리거든요. 그런데 당에서 나가는 것하고 지역구 바꾸는 거하고는 그렇게 큰 합리적인 연결선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굉장히 큰 고민에 빠져 있는 상태인 건 맞다. 그러나 당은 계속해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어떤 같이 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계속 밝힐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준석 대표 얘기를 좀 들어보죠. 다른 정치적 선택지 얘기가 벌써 본인 입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뭐든 할 수 있다라고 항상 얘기하죠. 그러면 가능성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때 이제 신당 창당 가능성 배제하지 않는다. 1과 100 사이에 어느 정도 됩니까? 아니요, 저는 이거 당이 만약에 제대로 변하지 않으면요 100이에요. 자,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 이제 국민의힘 입장을 들어봤으니까 정치적으로 봤을 때 저런 태도가 과연 보수 전체에게는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약간이나마 실은 되겠지만 대세에 큰 지장이 있겠나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저 자체가 본인 정치력도 깎아먹고 보수에게 굉장한 실망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 대표까지 지내셨던 분이 스스로 분란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가출도 여러 번 했고 대선 국면에서도 굉장히 지장을 초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당 내부를 가장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민주당보다도 더 때리는 게 이준석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게다가 제가 정치 전문가분들한테 한 넉 달 전부터 이준석 대표는 당내 분란을 더 초래해가지고 자신의 박해받는 모습을 만든 다음에 대구로 나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넉 달 전부터 들었어요. 그때는 근데 아무 낌새도 없었고 저는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그 모양새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 전문가들 정도 되면은 딱 보이는 그 손바닥 위에서 보이는 빤한 수를 지금 쓰는 게 당대표 그릇이었던 분은 아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방금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자기가 이렇게 된 상황이 노원에서 출마하고 말고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본인이 10년간 거기서 공을 들였다고 했으면서 노원에서 자신이 없어가지고 저런 모습은 그냥 명분 쌓기용이라는 게 모두에게 인식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정치력으로서는 타격이 스스로가 자신에게 정치력을 깎아먹는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대구일까요? 왜 대구죠? 예전에 유승민 의원이 대립각 세우고서 무소속으로 됐었잖아요. 아마 그 모델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많이 다를 겁니다. 많이 다를지 안 다를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자, 지금 기자들 사이에서도 당내 분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것들 혁신위가 내놓은 안건이 사면이고 특히 사면은 아닙니다. 징계 취소입니다만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수혜때 골프 친 거를 문제 삼는 거고 발언들 좀
뭐 5.18 관련된 발언을 했던 분에 대한 문제를 삼았던 건데 그것부터 사면하는 게 혁신의 1호 안건이다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게 그 징계 취소를 내릴 때에는 적절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이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징계 취소를 하고 말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당장 당 밖에서 당을 향해서 쓴소리를 내뱉는 인사들에 대해서 약간 시혜성, 특혜성 징계 취소 처분을 내려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제 명분 없는 징계 취소다 이러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어찌됐든 이게 당이 화합으로 가는 첫 번째 단초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의 결혼 상대였던 전총조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바로 오늘 진행이 됩니다. 뭐 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 속에 근데 경찰이 들여다보는 게 또 있어요. 남현희 씨도 범행에 관여한 건 아닌지 이것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은하 기자입니다. 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에게 선물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 SUV 차입니다. 신차값이 3억 원에 달하는데 6월 남 씨 명의로 차량이 등록됐습니다. 남 씨는 펜싱협회에 전 씨 이름으로 거액 후원을 제안했고 전 씨가 운영한 펜싱 학원을 홍보해주고 학원 수익을 자기 계좌로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두 사람이 이처럼 경제 공동체로 엮인 정황이 곳곳에서 불거지면서 공범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공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범죄 수익이라는 거를 알면서 다 받았으면은 그건 이제 범죄 수익으로 몰수할 수가 있죠. 남 씨는 전 씨의 터무니없는 거짓 주장이 퍼지고 있다며 숨길 것이 전혀 없어 경찰 수사 등에 즉시 응하겠다는 입장. 경찰은 우선 전 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접수된 피해자는 15명, 피해액은 19억 원에 달합니다. 남 씨가 전 씨 범행을 묵인하거나 함께 했을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경찰은 남 씨 역시 무고등 혐의로 피의자로 전환해 본격적으로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TV조선 정은하입니다. 자, 처음에는 피해자로 알려졌는데 이게 사건이 계속될수록 남현희 씨 과연 뭐 피해만 받느냐? 그럼 다른 사람들은 남현희 믿고 투자했다는데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의혹이 남현희 씨 쪽도 조금씩은 불거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남현희 씨가 고가의 선물을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죠. 본인 스스로 SNS에 올려서 이렇게 자랑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그 3억 원 가량의 외제차인데 예. 이게 사실 남현희 씨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 차량으로 출고가 됐는데 이 리스자가 남현희 씨로 계약이 돼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청조 씨가 받아서 빌려주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면은 차량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실상 뭐 소유권과 처분권을 가진 거 아니냐. 아예 차를 준 거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얘기될 수 있고 또 이제 뭐 어제 이 자리에서도 얘기 드렸지만은 펜싱협회 관계자한테 지금 전청조 씨를 소개하는 것도 이게 남현희 씨 아니냐.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30억 투자하는데 출처는 묻지 말라. 맞습니다. 남현희 씨가 아니었다면은 그런 뭐 이해 안 가는 제안을 펜싱협회에 할 그런 매개가 없는 상태이고요. 그렇죠. 그냥 네. 모르는 사람이 찾아왔으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당장 나가 그랬을 텐데 남현희가 데려왔으니까 믿을 수도 있었다. 맞습니다. 거기다가 또 사실 이 남현희 씨가 학원을 운영하는 전천적 씨가 왜 뭐 매너스라고 이렇게 그 펜싱하고 뭐 심리 상담을 결합한 그런 고가의 학원을 운영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학원의 학원비가 남현희 씨 명의 계좌로 이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도 이게 과연 단순히 사기 피해자냐? 지금 방송에 출연해서 본인은 전혀 몰랐다고 하지만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사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남현희 씨, 전청조 씨의 사기 행각 전혀 몰랐어요. 그 주장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저희 가족들도 피해본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 가족분들도요? 네, 저희 엄마랑 제 동생과 제 친척들 그리고 아카데미 선생님들 그러니까 선생님들 뭐 주변 사람들 명의로 뭔가를 했던 정황도 요번에 제가 확인을 하게 됐고 남현희 씨 모르셨어요? 저한테 아예 말을 안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이유를 물었더니 예. 저한테 말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말하지 말라고도 했는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자, 이러면서 남현희 씨는요. 그러면은 전청조랑 저랑 대질 조사 한번 하게 했어요. 뭐 좀 대질 한번 하면 내가 그만큼 자신 있다고요. 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자, 구자룡 변호사님. 대질 조사까지 요구할 정도면 자신 있다는 거로 봐야 될까요?
그거보다는 굉장히 지금 칼끝에 서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 왜냐면은 지금 피해자인지 공범인지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고 그 사실관계가 지금 혼재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이 사건 이외에 다른 사건들을 보면은 피해자인 동시에 공범인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 처음에 피해자로 들어갔다가 내 돈을 회수하기 위해 가지고 내 지인들을 끌어들이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처음부터 공범인데도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선긋기하기 위해서 공범끼리 서로 고소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선 그런 모든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남현희 씨에 대해서 피해자다 이렇게 보지 않고 다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는 거예요. 근데 입건돼 가지고 전청조 씨에 대한 조사가 쭉 진행됐을 때 남현희가 이런 식으로 관여했습니다라는 거를 그 근거로 입건이 되고 나면 내가 그걸 수습하기가 어렵다. 아예 처음부터 내가 직접 개입해 가지고 정리하겠다 이런 생각인데 그냥 일반적인 사건 같은 경우엔 피해자는 가해자를 만나는 걸 꺼려해요. 대질 조사를 하자 그래도 꼭 만나야 됩니까? 이러고 접촉을 굉장히 꺼려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지금 적극적으로 내가 먼저 가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 가지 면으로 좀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나 싶습니다. 자, 결혼을 해서 남자인데 여자인데 남자인 줄 알고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거는 남현희가 속은 부분이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남현희가 데리고 다닌 거는 거기서 본인에게 뭔가 얻는 이익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처음에 결혼에 대해서 속았다고 해서 그 뒷부분까지 다 속았다 이렇게 그냥 쉽게 연결해 주지 않아요. 건건마다 다 따지기 때문에 그 뒷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해명이 요구되고 남현희 씨는 내가 먼저 얘기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남현희와 전청조의 상반된 주장. 자, 전혜연 교수님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쉽게 말하면 순수한 피해자냐 아니면 이 사기와 관련돼서 남현희 씨도 뭔가 방조하거나 공모를 했냐 여부입니다. 남현희 씨의 주장을 요약을 해보면요. 정말 본인은 피해자라는 겁니다. 몰랐고 가족들까지 피해를 입었고 전청조를 고소하겠다까지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전청조의 주장을 들으면 완전히 다릅니다. 남현희 씨가 본인 정체를 지난 2월에 이미 알았다.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남현희 씨가 굉장히 고가의 차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예, 아까 그거. 돈의 여부입니다. 이 사기로 인해서 투자금이라는 명목으로 편취했을 가능성이 있는 돈이 여러 가지 쟁점이 될 부분인 것으로 보이는데 전청조가 나한테는 이제 돈이 거의 없다. 왜냐? 남현희 씨 대출금 갚아주고 차 사주고 대부분 심지어 언론 인터뷰를 보면 남현희 씨 가족에게 줬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수사당국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고요. 또 앞서 서울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이 이 남현희 씨의 이 공모 여부도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예. 자, 전청조 씨는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경찰에 체포되기 불과 하루 전에 거의 본인이 이제 본인한테 경찰 수사망이 조여왔을 때 언론 인터뷰를 그때도 했는데 앞으로는 남현희에게 터질 의혹이 많다 주장합니다. 제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남현희 씨는 아니라는 증거, 몰랐다라는 증거 모습이 많을 겁니다. 그거까지 저는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너무 걱정이긴 하지만 근데 남현희 씨는 아니라는 증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을 거고요. 제 기억으로 너한테 그만 이용당하고 싶다라는 발언을 카톡으로 쓴 적은 있었어요. 앞으로 남현희 씨한테 터질 의혹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구자룡 변호사님. 그렇다면 전청조는 왜 남현희를 공범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걸까요? 공범이라고 하면 할수록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남현희 씨가 공범이 된 순간 남현희 씨하고의 금전 문제가 있던 거는 공범 사이의 금전 배분 문제에 불과하다라고 해서 남현희 씨가 피해자가 아니게 돼요. 그러면 남현희와의 사이에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겠죠. 그리고 주변 지인들에 대해서도 공범이다라고 하면은 책임이 나눠져요. 왜냐하면은 민사적으로 배상 책임이 있는데 공범은 같이 갚아야 돼요. 그럼 남현희 씨가 자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피해 변제를 하면 전청조 씨는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있으나 피해가 회복됐으므로 양형에 고려해 주십시오.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사건은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전청조 씨는 자기 살기 위한 최선의 지금 선택으로 공범으로 계속 주장을 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기 피해자들은 돈 내놔, 내 돈. 그러면은 전 돈 없고요.
제 돈 이분이 썼거든요. 이분한테 받아가세요라고 빠져나가는 방법 같은 것도 있다. 쉽게 말하면. 그렇죠. 왜냐하면 또 이제 보통 연예인들 낀 그런 사건들 보면은 연예인이 자기 이름만 도용됐어도 가족이 문제 벌어지면 대신 갚아주는 경우 많이 봤잖아요. 근데 보통 피해자들은 돈 있는 사람 쪽으로 쫓아가요. 그리고 공범관계가 조금이라도 인정될 여지가 있으면 부진적 연대라고 법적으로 표현하는데 전액을 같이 갚게 책임이 인정돼요, 원래. 그리고 공범으로 인정되면 자기들 사이에서 잘못에 비례해가지고 나중에 구상을 하거든요. 나중에 구상을 할지언정 일단 돈부터 갚아줄 책임은 공범한테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최대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건도 지금 불거졌었잖아요. 바로 펜싱 학원 코치 이거 뭐 수강생들한테 그 성추행 성폭행해서 그 문제를 막 이렇게 묵인해줬다 이런 의혹 그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일단 어떤 사건이었죠? 일단 뭐 디스패치가 이제 그 본격적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이 남현희 씨가 운영하던 펜싱 학원에서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이 벌어졌고 이거를 이제 남 씨가 묵인을 했다는 거예요. 이 학원 소속이던 그 코치가 있습니다. 체력 훈련한다면서 작년 9월부터 학생을 자기 오피스텔로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오피스텔에서 성희롱과 성추행이 이뤄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해당 학부모가 최근에 카톡이나 대화 내역을 공개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 코치가 어떻게 보면은 학생한테 뭐 무슨 SNS 비밀번호 이런 것까지 요구를 하면서 굉장히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상관하고 너 어디 가서 뭐 하냐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심리적인 조정 상태까지 그렇게 이르게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모가 이 사실을 알고 남현희 씨한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또 카톡이 공개된 게 보면은 분리 조치 좀 해주세요. 그런 내용도 있어요. 분리 조치를 해달라고 분명히 요구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더군다나 특히 올해 들어서는 이제 전청조 씨랑 만나면서 학생들한테 더 소홀해졌고 그래서 이 피해 학생은 결국 이제 학원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이 코치가 또 다른 그러니까 이 학생에는 다른 학생을 또 성폭행한 그런 의혹까지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학생 지금 학원을 그만두고 다른 데로 옮겼는데 어디 대회에서 만나서 그 학생을 또 껴안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 코치가. 그래서 이 학부모가 남현희 씨한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분명히 아까 분리조치도 요구했었다고 그랬잖아요. 남현희 씨가 전혀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몰랐다는 거예요? 네, 대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또 심지어 사실 그런 일이 있어서 학원을 옮긴 상황인데. 그러니까. 왜 옮겼는지도 안 물어봤나? 그렇죠. 당연히 이거는 뭐 말 안 해도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 지금 전청조 씨가 새로 차린 학원을 소개까지 했다는 겁니다. 참. 자, 바로 이 의혹에서 전청조 씨가 관여한 정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난 7월 전청조 씨가 학부모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좋아. 알겠어. 이거는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감독님, 저희 이거 해결해야 돼요. 현재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저희 좀 가족 중에 경찰도 있고 검사도 있고 군대 갔다 오세요. 최대한 어른들끼리 입을 맞추자. 이게 가장 급하지 않을까. 야, 뭐 입을 맞추라고 하고요. 서로 이제 입 맞춰서 말을 맞추자는 거고, 뭐 군대 갔다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결국 가해자도 나중에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뭐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또 알려졌는데 전청조 씨가 피해 학생을 뭐 여기서 끝낸 게 아니라 무마하려고만 한 게 아니라 협박까지 했다. 이러면서 성희롱성 발언까지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논란이 된 코치 사건뿐만 아니라 전청조가 직접 학생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피해 학생이 지난 7월 펜싱 대회에 출전을 했었는데 쓰러졌다라고 해요. 그런데 보통 그러면 괜찮냐, 무슨 많이 힘드냐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정상적인 건데 전청조가 뭐라고 했느냐, 그 논란이 됐던 A 코치랑 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어떤 뭐 행동을 암시하는 듯한 제가 방송에서 온 게 좀 그렇습니다. 이런 발언에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신체적으로 무슨 접촉이 있었느냐라는 식의 그런 것까지 직접적인 물었고요. 애한테 그렇습니다.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학생에게 뭐라고 했느냐, 내가 경호원 데리고 다닐 이유가 있고 해킹해서라도 너 선수 생활
못하게 할 수 있어. 와, 지금 이건 애를 정말- 협박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 학생들에게는 정말 어마무시한 협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성희롱 성범죄 사건에 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누군가가 수집을 해도 문제가 되는데 전 총조가 직접 선수관리 목적이라고 하면서 이 학생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또 알아내려고 했다는 의혹, 여러 가지가 겹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됐던 이 코치 관련 사건은 이 코치가 세상을 떠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되었는데 문제는 남현희 씨의 대응이 적절했느냐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본인이 어떤 어른이자 이곳의 대표였으면 피해자를 보호하고 설사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하더라도 그 피해 조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코치 사망하고 나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니까 피해자들하고 연락을 뚝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아, 자 그리고 또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남현희가 속은 것, 투자자들이 속은 것, 바로 이 전 총조가 경호원들까지 이렇게 대동하면서 뭐 기자까지 뭐 누구한테 나한테 막 그렇게 물어봐라고 했다는 그 부분인데요. 자 경호원에 둘러싸여 있는 사진 있죠. 저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대요. 실제로 경호 전문가들이 봤을 때 저런 경호 저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경호입니다. 4주 경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저런 식으로 있고 아니 지금 넷이 같이 5명이 몰려가는 거예요. 저게 무슨 경호냐? 경호 전문가들은 또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저게 실제 경호가 아니라 보여주기식이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드는 거죠. 그러니까 네. 경호원인 거를 오히려 굉장히 드러내는 거잖아요. 나 경호원 있어 옆에. 그렇죠. 누가 뭐 테러하려고 그래도 경호원들이 있네라는 게 한눈에 보일 정도니까 저건 경호의 원칙도 어긋난다. 경호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예. 그래서 저 사람들은 경호학과를 나왔거나 무술 유단자나 이런 경호 경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역할 대행 아니냐. 경호원 역할을 한 것이다. 게다가 기자 역할을 대행한 사람까지도 지금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사기를 위해 가지고 동원된 연기자들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역할 대행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규제가 필요하다. 사실 그러니까요. 아니 그 기자가 자기는 뻔히 아닌 걸 알면서도 자기는 가서 막 물어봐주고 그것도 사기예요, 사실은. 그렇죠. 사기 방조로서 굉장히 처벌 가능성이 높은 행동들이거든요. 게다가 역할 대행이라는 게 모르쇠로 지금 막 아무거나 다 하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한 건 뭐 예식장에 하객 알바. 하객들. 그건 네. 누가 보기에도 그냥 뭐 그렇게 하나 보다 이런 정도인데 여길 넘어가가지고 그 기자도 내가 그런 걸 할 때 옆에서 영문도 모르고 듣는 사람에 대해서 이게 지금 속이는 거 아닌가 정도는 눈치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규제도 없고 처벌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역할 대행의 그 역할들이 정말 무궁무진하게 막 넓어져 있고 책임은 안 지고 요거는 법적으로 좀 정비하고 처벌에 대해서도 좀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 씨 소식인데요. 앞서 유아인 씨가 프로포폴을 181차례 투약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 이번에는 얼마나 181번이면 얼마나 투약했을까? 그 양이 엄청나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서 유한 씨에 대한 표현 중에 상습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예. 횟수 181회로 알려진 것도 어마어마한데 그 양이 어느 정도냐? 2022년 3월부터 투약한 프로포폴 무려 9.6리터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왜 1.5리터 우유 많이 사보실 텐데 예. 사실은 뭐 이제 요즘 1리터짜리 우유도 있거든요. 1리터짜리 우유로 따지면 9개가 넘는 야, 분량인 프로포폴 거죠. 뭐 흔히 우유 주사라고 하니까 그렇죠. 우유 1리터짜리, 1.5리터짜리 9개. 그 이상인 양인 거죠, 사실. 그리고 상습 투약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횟수가 181회인데다가 너무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지금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뭐 케타민, 미디졸람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 때문에 경찰에서 더 집중 수사하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밝혀진 것으로 알려진 양이 이 부분이면 수사가 계속될수록 더 많은 횟수와 더 많은 양이 알려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이게 그 수면제 있잖아요. 이게 1000알이 넘는데요. 1000알. 아니 이게 어떻게 처방이 가능한 건가요, 이게? 본인 이름으로? 단독 혼자 명의로는 불가능한 거고요. 공소장에 보면은 이 정도의 약을 처방받기 위해서 정말 여러 사람의 명의를 빌렸습니다. 이 수면제가 사실 많은 분들이 이게 처방받는 약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의존성이나 지금 이런 남용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제한이 있습니다. 최대 4주 간격으로 해서 하루에 한 알만 처방이 가능한 거예요. 어허. 그런데 이제 유아인 씨가 지금 여기 중독돼 있다 보니까 이 제한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 명의를 빌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자기 아버지, 누나, 그리고 지인 여러 명 이런 사람들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받아서 그 처방전 들고 약국에 간 거예요. 그래서 받은 게 지금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 1년이 조금 넘는 기간이죠. 예. 40여 차례에 걸쳐서 1,010알을 야. 처방받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뭐 양이나 횟수가 진짜 일반인들 상상을 초월하는 분량인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걸렸었대요. LA인가 갔는데 유튜버가 그때는 대마초 피고 있는데 대마초 피잖아 지금. 딱 걸린 거예요. 그랬을 때 유아인이 어떤 행동을 했다고요? 공범을 만들려고 시도했습니다. 공범을 만들어? 그러니까 죄의식도 없고 자기의 잘못을 해결하고 속죄할 생각을 안 하고 더 큰 잘못으로 자기 잘못을 덮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예. 그 유튜버한테 너도 이제 필 때 됐어 라면서 대마초 권유하고 어떻게 피는지 알려주고 결국은 피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공범 만들어서 정말 잘못을 다른 사람한테까지도 피해를 끼쳐가면서 공범을 만들고 자기 죄를 덮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죄질이 좀 굉장히 안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재판 과정이니까 앞으로 결과가 또 나오겠죠. 자, 벌써 죄송합니다. 11월이잖아요. 영화계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시상식 시즌이 시작되는 철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영화상 청룡영화제잖아요. 그동안 청룡영화제의 안방마님을 지켜왔던 이 배우가 올해까지만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자리에서 내려온다고 합니다. 군이를 아냐고요? 내가 본 타짜 중에 최고예요. 자, 우리 선수 눈썰미 좀 볼까? 내 매니큐어 무슨 색깔? 빨간색. 근데 매니큐어는 이쁜데 하트는 못 칠 것 같은데? 손이 부드러워서? 잘하네. 김혜수 씨라고요? 김혜수 씨가 그동안 저 자리를 굳건히 지켜왔는데 그 진행자 자리를 이제 내려온다고요? 그렇습니다. 앵커님께서는 안방 마님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많은 팬들은 청룡의 여신이라고 부르죠. 여신. 그만큼 청룡영화제를 상징하는 영화인이었습니다. 1993년도에 처음 진행을 맡은 이후로 한 번 빼고 거의 30년간 매번 청룡영화제 MC 사회자를 맡았었고요. 예. 연예인들이 그 김혜수 씨랑 사진 찍으려고 줄 서는 모습이 나와서 연예인의 연예인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와, 김혜수다 사진 찍어요. 옆에 그렇습니다. 있는 연예인들이. 이제 박보영 씨 같은 경우에도 막 이렇게 빼꼼하는 귀여운 모습이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예. 김혜수 씨와 뭐 연기도 연기, 따뜻한 카리스마 여러 가지 호평을 받고 있고 무엇보다 청룡영화제 주최 측이 김혜수 씨가 곧 청룡영화제였다라면서 30년간의 노고에 대해서 각별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야, 무려 30년 그 한 자리를 1년마다 계속 지켜온다는 게 이게 뭐 섭외도 섭외입니다만 그 정성도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청룡영화제 MC를 어떻게 맡게 됐느냐 그 계기도 설명을 했습니다. 청룡영화상 시상식을 처음 하게 된 게 그때 내가 20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뭐 시네21이나 뭐 영화 잡지 뭐 일단 뭐 키노 정도 내가 영화 소식이라는 건 그게 다야. 내가 영화제에 초대를 받는 일은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어떤 영화들이 만들어졌고 누가 잘했고 어떤 배우가 얼마나 잘했고 어떤 감독이 얼마나 잘했고 난 MC를 하면서 진짜 그걸 알고 싶은 게 제일 컸어요. 그래서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시작을 한 게 지금까지예요. 자, 영화제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그렇죠. 이 화려한 레드카펫 위를 걷는 배우들. 진행자니까 또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이 많은 배우들 사이에서도 김혜수 씨의 드레스가 유독 눈에 띄었었어요. 그렇습니다. 청룡영화제 할 때마다 김혜수 씨가 올해는 무슨 드레스를 입고 나올까 좀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배우죠. 보시면 이제 지금 30년 됐는데 처음에 드레스가 이제 호피무늬 드레스, 지금 이게 옛날 그 화장도 보면은 아주 짙은 화장이죠. 당시 이덕화 씨 옆에 있을 때. 근데 최고의 MC였던 이덕화 씨랑 처음으로 진행한 1993년 저게 첫 장면이고요. 저 장면은 보면 정준호랑 또 걸어오네요. 정준호 씨랑 같이 이렇게 한쪽 어깨를 드러낸 정말 우아한 여신 같은 스타일의 그런 드레스를
드레스를 입고 있어요. 저 때는 네. 뭐라고 말하면 안 돼요, 저는. 예. 굉장히 좀 파격적인 드레스를 예. 입고 나와서 정말 화제가 됐었고요. 예, 저 드레스도 굉장히 좀 우아하면서도 상당히 좀 파격적이죠. 네. 예. 그래서 항상 화제를 모았던.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레드카펫에 어떻게 보면 시상식에서 누가 상을 받느냐보다 김혜수 씨가 어떤 드레스를 입느냐 그게 더 관심을 받을 정도로 많은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예, 그렇게 30년 이제 내려온다고 합니다. 자, 올해는 어떤 모습일지도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 소식의 주인공, 시상식보다 더 큰 관심을 모으고 시상식 가기보다 더 어렵다는 이 무대를 만들고 있는 가수입니다. 언제쯤 사랑을 다 알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알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알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은 영원한 사랑해요, 날 자, 임영웅 씨 공연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아무리 손을 빨리 눌러서 PC방 가서 해도 안 된대요. 일부는 매크로라고 하죠. 그런 업자들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십만 원, 수백만 원까지 암표 거래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얼마에 사신 거예요? 저 70이요. 어떻게 사신 거예요? 저도 어떤 분이 산 거를 제가 따로 연락을 드려가지고 취입 못했거든요. 10만 원대로 알고 있는 거죠. 네, 그 부분은 알고 있어요. 알고 진짜 그렇게 샀으니까. 사실 거세요? 아주 급하다 그래요 지금. 물론 암표라도 사고 싶은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저게 얼마짜리까지 있다고요? 저게 무려 500만 원짜리까지 있다고. 와, 500만 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중고거래 시장에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예. 이 정도 되면은 사실 본인이 사서 파는 게 아니라 정말 업자가 매크로를 통해서 표를 대량으로 매집을 해서 영업을 위해서 저렇게 푸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영웅 씨 팬클럽에서도 이거를 단속한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현행 법규상 이렇게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표를 매집을 해서 파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암표라는 게 야구장이나 이런 데서 줄 서서 사는 거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자적인 상거래는 생각을 못했을 때 만들어진 법이라고요. 맞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이 제가 보니까 문헌이 그렇게 돼 있어요. 공연장, 경기장, 오프라인에서만 그렇게 지금 처벌 장소가 규정이 돼 있다 보니까 거기서 줄 서 있는 사람들한테 파는 행위를 전제로 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옛날에 만들어진 법인 거죠. 좀 예. 손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 호가가 500인지 그걸 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500만 원짜리 암표도 등장을 했대요. 자, 임영웅 씨의 암표 얘기 그동안 많이 지적이 됐는데, 최근에 신곡을 요즘에 무대에서 보인다고 하는데, 신곡도 신곡이지만 신곡 발표하려고 가수가 이 정도로 노력을 하잖아요. 다이어트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합수까지 했다는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일단 몸무게가 한 3kg 정도 빠졌고요. 확실히 허벅지살 그리고 뱃살이 확실히 빠졌어요. 네. 낮에 식곤증이 있고 그랬는데 식곤증이 딱히 없어지는 것 같고 좀 몸에 활력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네, 나도 빼고 싶어 영웅아 그런 분들 많으실 텐데 뱃살이 확 빠졌다고요? 예, 그런데 임영웅 씨가 왜 굳이 다이어트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이번 신곡이 굉장히 무대에서 화려한 춤이나 퍼포먼스를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체력도 좋아야 되고 몸이 좀 가벼워야 된다라는 게 연예계의 정설이거든요. 예. 굉장히 열심히 다이어트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과정이 또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가 돼서 굉장히 또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식사한 후에 친구들과 뛰고 이걸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닭가슴살. 닭가슴살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식단 관리 철저하게 했다고 하고요.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친구들과 같이 거의 합숙 훈련을 하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고. 자, 스타가 저렇게
살을 빼면 팬들도 나도 해야지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3kg 감량한 것도 있지만 아까 본인도 말했듯이 몸이 굉장히 덜 피곤하고 예. 좋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명 씨가 노래뿐만 아니라 이러다가 다이어트 귀재로 또 떠오르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좀 있으면 임영웅 다이어트 교실이 나올진 않을지. 네. 자, 마지막으로 이분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970년대 큰 인기를 누렸죠. 포크 가수 홍민 씨 혹시 아십니까? 홍민 씨 모르신다면 노래를 들어보시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이 곡 부른 가수입니다. 사랑의 기쁨도 이별의 슬픔도 이제는 너와 나 다시 이룰 수는 없지만 그래도 꼭 한마디 자, 저 가수 그래, 저 노래 좋아했었지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 가수 홍민 씨가요 암투병을 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별세하셨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자, 홍민 씨 어떤 가수였습니까? 예, 1970년대를 정말 풍미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 들으셨던 석별, 고별, 고향초 이렇게 많은 명곡을 남긴 홍민 씨가 지난 2일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홍민 씨 자켓 보면 누구랑 닮은 것 같다라는 느낌 잠깐 받으실 수 있거든요. 예. 젊을 때 모습 이수만 씨하고 좀 닮았어요. 그래서 이따가 볼까요? 지금 보죠. 예. 1970년대에 이른바 마삼 트리오라고 하면 뭐 이문세 씨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수만, 장현, 홍민 이런 분들이 또 마삼 트리오로 불렸다고 하고요. 그렇군요. 대중문화 평론가들이 이분의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뭔가 중후한 목소리지만 당시에 청춘을 상징하는 가수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예. 청년 문화라고 하면 또 꼽히는 인물이었었고요. 70년대 포크송이라는 게 사실 가수한테는 도전이었거든요. 그때는 그렇습니다. 새로운 그런데 장르고. 가사가 잘 들리고 노랫말이 아름답고 하면서 그 시대에 굉장히 사랑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수 김도영 씨 많이들 아실 텐데 뭐라고 했냐? 오빠 부대 원조다라고 하니까 지금이야 이제 연세 드신 모습이 많이 공개됐지만 젊었을 때 모습 보면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가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대한민국 잘 보이셨습니까? 오늘 하루 당신의 대한민국 신통방통이 응원해드립니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